박정희 대통령이 깊이 존경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동생이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에 올라섰을 때도 그는 그 가난을 권력과 맞바꾸지 않았습니다. 동생 박정희가 국가의 엔진을 돌리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다면 맏형 박동희는 동생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기꺼이 뒤로 물러서며 자신의 삶을 단속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친형이라는 수식어를 잠시 내려놓고 박동희라는 한 사람의 일대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거창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권력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조차 분수를 지키며 한 걸음 물러설 줄 알았던 사람. 그 올곧은 태도가 어떻게 한 시대의 그늘을 막아냈는지 지금부터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일가의 출발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부친 박성빈은 조선 말기 무과에 합격해 효력부위라는 벼슬까지 받았지만 집안을 건사할 재산과 기반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전답을 팔아가며 관직을 좇았지만 실무에는 제대로 투입되지 못했고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졌습니다. 부패한 세도정치의 환멸을 느끼던 부친은 동학농민운동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 처형될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천운으로 사면되어 목숨은 건졌지만 가사는 이미 기울어 집안은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처가 문중에서 제사용으로 쓰던 논 8마지기의 경작권을 간신히 얻어 경북 선산군 상모리로 터전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살림 미천이라고는 처가에서 얻은 제사용 논밭과 남의 땅을 빌려 짓는 소작이 전부였습니다. 가을에 거둔 소출에서 소작료를 떼고 제사 지낼 곡식까지 덜어내고 나면 수중에 남는 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곡식으로 대가족이 1년을 버텨야 했으니 늘 쌀독은 바닥을 드러내기 일쑤였지요. 모친 백남이는 양식이 떨어질 때면 아이들을 데리고 양모까지 먼 길을 걸어 시동생 집에서 쌀을 얻어오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감당과 부족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입을 것, 먹을 것, 아이들 학비까지 무엇 하나 마음 편히 풀리는 날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아이도 교복보다는 당장에 허기를 달래는 게 먼저였고 책 살 돈이 없어 헌공책을 아껴 써야만 했습니다. 배움은 늘 꿈처럼 멀었고 당장 오늘 한 끼를 때우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형편은 자연스레 장남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형제들은 일찍부터 각자의 자리를 나눠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학교로 향했지만 누군가는 흙먼지 날리는 밭에 남아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글을 배웠고 누군가는 묵묵히 일을 배웠습니다. 그 밭에 남은 맞이가 바로 박동희였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집안을 먹여 살려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정규 교육은 꿈도 꾸지 못한 채 논과 밭을 학교 삼아 자랐습니다. 그의 하루는 동트기 전 새벽에 시작되어 해가 저물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고된 일과를 마친 밤에도 마음은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내년에 쓸 씨앗과 비료 걱정, 동생들 밥그릇, 집안의 살림 등 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너져가는 집안을 버티는 일은 그에게 힘겨운 짐이라기보다 어느새 삶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힘들다는 투정보다는 내가 지금 해야만 한다는 책임감이 늘 앞섰습니다. 동생 박정희가 20살 무렵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22살이나 위였던 맏형 박동희는 사실상 집안을 이끄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형이 아니라 가장이었습니다. 어린 동생들에게는 아버지나 다름없는 존재였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둘째 형 박무희도 소작농으로 살림을 꾸리며 짐을 나누었지만 맏형이 짊어진 무게는 남달랐습니다. 집안의 어떤 결정이든 갈등의 중재든 모든 마지막 책임은 결국 맏형의 몫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도 한동안 만주 등지를 떠돌며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는 평생 상모리 땅을 거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타지를 떠돌던 시간이 더 나은 삶을 향한 몸부림이었다면 고향에서의 시간은 묵묵히 내 자리를 지켜내는 삶이었습니다. 번듯한 직함 하나 가져보지 못했지만 대신 그는 땅을 지키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가 굳이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집안의 존엄은 돈이 아니라 스스로의 올곧은 태도에서 지켜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는 흙을 일구며 삶의 질서를 세웠고 그 단단한 질서는 훗날 동생이 최고 권력의 꼭대기에 올라선 뒤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박동희 혼자서만 집안을 떠받친 건 아니었습니다. 셋째 형 박상희는 밖으로 나가 세상을 배웠습니다. 이 집안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자녀는 박상희와 박정희 단 2사람뿐이었습니다. 박상희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 언론 활동을 했고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로 지역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해방 후에는 지역 조직을 이끌었지만 1946년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위대와 경찰을 중재하다 안타깝게도 총탄에 맞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집안의 빛과 같았던 셋째 형.
박정희는 이 형에게 각별하고도 애틋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박상희의 죽음은 집안에 두 가지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나는 시대의 거센 바람이 개인의 삶을 어디까지 흔들 수 있는지에 대한 절망이었고, 또 하나는 남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숙제였습니다. 훗날 권력의 중심에 선 박정희는 군인 시절부터 셋째 형의 유족들을 마음에 두고 살뜰히 살폈습니다. 하지만 맏형 박동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친인척이라도 기대는 길을 만들어주면 결국 동생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그는 자기 몫의 편의를 단 하나도 챙기지 않았고, 그것이 곧 집안 전체를 지키는 단호한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흙바닥에서 생계를 지켜낸 맏형과 시대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셋째 형. 막내 박정희는 이 극명한 대비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살아남는 법을 온몸으로 가르쳐준 박동희, 그리고 시대의 폭풍이 사람을 어떻게 몰아붙이는지 보여준 박상희. 박정희의 길은 이 두 형 사이에서 갈라졌습니다. 그는 군인이 되었고 마침내 권력의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국가를 움직이는 자리에서 산업과 경제 발전을 매섭게 밀어붙였습니다. 동시에 친인척 문제를 정권의 가장 큰 약점으로 보았습니다. 권력 주변에서 핏줄이 흔들리면 정권 전체가 흔들린다는 걸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안 단속을 가혹하리만치 강하게 했고, 친척들의 정치 참여나 이권 개입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공과 사를 가르는 기준은 피도 눈물도 없을 만큼 엄격했습니다. 아주 작은 편이라도 허용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큰 균열이 생긴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엄격함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똑같이 실천한 사람이 바로 맏형 박동희였습니다. 동생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66. 그는 스스로 높은 담을 쌓았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도 가지 않았고 청와대 문턱은 밟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내 동생이지 내가 아니다. 그럴수록 형인 내가 근신하는 것이 곧 동생을 돕는 길이다. 그는 권력의 달콤함을 곁에서 누리기보다 그 권력이 집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막아서는 쪽을 택했습니다. 주변에서 서울로 올라와 편히 살라고 아무리 권해도 끝내 고향을 지키며 거친 손을 가진 늙은 농부로 남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철저한 관리였습니다. 가족이 권력의 통로가 되는 순간 동생이 짊어질 짐이 얼마나 커질지 알았기에 그 싹을 애초에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1965년 9월 추석 무렵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대통령이 되어 처음 고향에 내려온 박정희는 맏형 집에 여전히 침침한 호롱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미안해 전기를 놓아주겠다고 하자 박동희는 단호히 손을 저으며 막아섰습니다. 야야, 그만두거라. 또 신문에 나면 웃잘라고. 그는 전기 불빛 하나도 세상 사람들에겐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마을에 전기를 넣어준다고 했을 때도 처음엔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결국 한 전 사장이 직접 내려와 설득하고 나서야 마지못해 공사를 받아들였지요. 생가 앞길을 넓혀 차가 다니게 해주겠다는 제안도 동생 이름에 먹칠을 한다며 극구 말렸습니다. 내가 편해지는 만큼 동생이 위험해진다. 그것이 박동희의 확고한 기준이었습니다. 동생이 청와대에서 나라를 호령할 때도 형의 하루는 변함없이 자연의 계절표에 맞춰 흘러갔습니다. 봄이면 모판을 메고, 여름이면 땀 흘려 잡초를 뽑고, 가을이면 별을 베었습니다. 그는 동생의 이름 석자가 마을에서 위세를 떨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사람들이 대통령 형님이라며 대접하려 들면 그 호의 뒤에 섞인 기대를 정확히 읽어내고 단칼에 끊어냈습니다. 그는 끝까지 받지 않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이웃들이 에이,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할수록 그는 더 멀찌감치 물러섰습니다. 전기 공사를 할 때도 다른 동네에 먼저 놓고 우리 집은 맨 마지막에 놓아달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남들이 먼저 혜택을 다 보고 난 뒤에야 자신이 따라가겠다는 기준이었습니다. 조용히 살겠다는 것을 넘어 동생의 앞길을 결코 흔들지 않겠다는 철저한 배려였습니다. 그의 삶은 동생의 성공 전이나 후나 한결같았습니다. 낡은 신경통으로 왼쪽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어김없이 새벽별을 보고 밭으로 나갔고 붉은 저녁노를 등에 업고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형님이기 전에 뼛속까지 전형적인 농군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논 8마지기를 20마지기로 늘린 것도 오직 정직한 땀방울 덕분이었습니다. 동생 덕은 손톱만큼도 보지 않겠다는 굳은 신조는 그의 거친 일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박동희가 거친 흙도로를 불편하게 걷는 것을 보고 지나가던 차가 호의로 태워주겠다고 해도 물러섰습니다. 무심코 받은 호의 한 번이 가십거리로 오르내리는 세상 인심을 이미 훤히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그 서슬퍼런 엄격함은 자기 자식들에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박동희에게는 일남일녀가 있었는데
아들 박재홍은 한창 젊은 시절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뚜렷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조카라는 타이틀이면 쉽게 길을 열 수도 있었겠지만 아버지는 그 편한 길을 가족에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마저 어디에도 기대지 말라는 철칙을 남겼습니다. 자식이 겪는 고생보다 그 기댐이 결국 동생에게 날아갈 화살이 될 것을 먼저 헤아린 지독한 뚝심이었습니다. 동생이 나라의 아버지가 된 뒤에도 두 형제 사이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묵직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형은 감히 동생에게 이래라 저래라 앞서서 훈수 두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뒤로 물러나 있는 것으로 제 몫을 다했습니다. 내 집안이 고요해야 나라 일이 평안하다는 이치를 알았기에 형인 자신이 나서는 순간 동생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다는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곁에 바짝 붙어 돕는 대신 아예 멀리서 문제의 불씨를 만들지 않는 길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권력의 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뼈를 깎는 인내를 필요로 하는지 박동희는 자신의 남은 생을 바쳐 증명해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길 역시 평소의 삶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끝내 흙냄새 나는 고향을 떠나지 않았고 투박한 농사꾼의 허물을 벗지 않은 채 1972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조차 아주 간소한 가족장으로 치러졌고 조문객들에겐 술 대신 차를 내놓으며 차분하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눈 감는 순간까지도 요란하게 과시하지 않았고 남의 어깨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의 놀라운 절제력은 억지로 꾸며낸 멋이 아니라 한평생 흙과 함께 다져온 단단한 삶의 규칙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박동희의 생애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두 형제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 또렷해집니다. 동생 박정희는 권력의 정상에서 국가의 산업과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 거친 결정을 내렸고 그만큼 큰 책임과 논쟁도 함께 떠안았습니다. 반면 형 박동희는 그 권력에 가장 가까운 자리였음에도 자신의 삶을 통해 경계선을 세웠습니다. 전기 한 줄, 길 한 뼘에도 특혜라는 말이 붙을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했고 그 가능성을 스스로 끊어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기대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고 고향에서 농사꾼으로 남는 선택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박동희가 남긴 가치는 가난이 아니라 가까운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절제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나라를 움직인 동생과 권력의 곁에서 스스로를 지킨 형. 두 사람의 대비는 한 시대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기준으로 남았습니다. 박동희가 끝까지 지켜낸 청렴과 절제는 시간이 지나도 더 단단하게 남습니다. 권력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조차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삶은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박정희 대통령의 다른 가족 이야기나 여러분이 알고 계신 관련 일화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런 현대사 인물 이야기 더 깊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